뭐니까 그냥 마스크 벗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말이 건너갈 수 있는 거리는 2m라고 그러니까 맘 놓고 제가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실 제가 개강식에 강의를 요청받았었는데 그때 코로나 상황이 좀 엄중했고 특히 평동 관련해서 뭐 해외 행사는 말 것도 없고 지방 행사까지 전부 뒤로 밀어놓은 상황에서 저희 개강식에 올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맨 끝에 넣어달라고 그랬더니 드디어 오늘 그날이 됐네요. 약속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왔습니다. 지금 저한테 주어진 제목이 대체로 제가 기억하기로는 코로나 이후 남북관계 교착 타개 방안인가 뭐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비슷합니까? 교착의 출구 전략. 교착의 출구 전략. 야. 교착의 출구 전략. 불행히도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10월 20일 날 새벽 0시에 시작한 조선노동당 창립 75주년 기념식 기념사에서 코로나 이후 남북관계에 대한 남북관계 전력 개방에 대한 그들의 의중 내지는 그들의 기대하는 바 그걸 이미 얘기를 했다고 저는 봅니다. 어떤 대목인가? 사랑하는 남녘 동포들에게 나의 따뜻한 마음을 정히 전하면서 보건위기를 극복하고 나면 북한함이 다시 두 손을 맞잡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지난번에 9월 25일 날 오전에 공개된 김정은 위원장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메시지 그 시간적으로는 해수부 공무원 사건 이후지만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고 했었죠. 그리고는 10월 10일 날 대통령은 빼고 사랑하는 남녘 동포들이라는 말을 갑자기 꺼내길래 저게 지금 무슨 지금 그 의도로 저런 단어를 쓰나 순간은 의심을 했었는데 역시 뒷부분에 다시 두 손을 마주 잡았으면 좋겠다. 제가 2018년 10월 4, 5, 6 평양을 갔었습니다. 그때 14선은 10주년 행사를 작년에 못했기 때문에 2017년에 못했기 때문에 2018년에 하나가 지나서라도 14선은 기념식을 해야 된다는 의지의 일환으로 당시 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단장으로 한 100여 명의 대표단이 평양에 갔었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그 행사도 있었지만은 제 기억에 10월 5일 저녁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유명한 모란봉 경기장이라는 거, 5일 경기장이라는 거예요. 5일은 노동자의 날이라고 하는 그 5일입니다. 5일 경기장 또는 모란봉의 능라도 경기장. 모란봉 경기장은 시내에 있고, 그건 또 김일성 경기장이라고도 하죠. 근데 그 능라도 경기장, 5일 경기장은 15만 명이 들어가는 굉장히 큰 운동장인데, 그 사람들 제일 잘하는 것이 카드 섹션 아닙니까? 북쪽에서는 그걸 이제 배경대라고 하지만
거의 그때 제목이 빛나는 조국인가 그랬었어요. 빛나는 조국이라는 이름의 집단 체조를 하는데 맨 앞줄에 앉아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뭐 VIP석인지 맨 앞줄에 앉아가지고 쫙 보는데 다른 거기서 춤추고 노래하는 거 그것은 저는 관심 없었어요. 근데 많은 부분이 평창 올림픽 행사 때 썼던 그런 이 기법을 바로 도입을 해가지고 그냥 그 운동장 가운데서 뭐 물결이 흐르고 막 배가 가고 하는 그걸 재현하더라고요. 흉내를 바로 내요. 그건 관심 없었고 이 배경대 가두 섹션에 소위 어떤 메시지들이 계속 흘러가는가. 그래서 상당히 오랫동안 여러 메시지들이 쭉 나와요. 다 기억은 못 하는데, 여러분 그동안에 우리가 잘 살게 됐다. 그 모든 게 김정은 덕이다 하는 내용이 담긴 그 문장들이 한번 쫙 떴다가 그 다음에 다음 문장이 나오고 그럽니다. 물론 그 밑에 이제 배경으로 그림이 나오고, 풍성한 이 들녘의 모습이 깔리고, 굉장히 섬세하게 그 카드 섹션을 잘 하죠. 마치 직접 붓으로 그림을 그려놓은 것처럼 턱이 지지 않고 그렇게 잘 하는데, 마지막 그 문장에서 제가 가슴이 좀 뭉클했었어요. 잡은 손 놓지 말고 민족 번영 이룩하자. 그게 마지막 멘트입니다. 이야, 이 사람들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대단히 신뢰하는구나. 잡은 손 놓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남쪽의 대통령이 이렇게 나올 때 북미 정상회담을 성사시켜준 사람이니까 꿈에도 그리던 북미 정상회담을 성사시켜준 사람이기 때문에 고마울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9.19 평양 정상회담으로 갔을 때 9.19까지 18일부터 19일까지 회담 다 하고 20일 날 백두산 천지까지 내려가게 배려를 해줬던 것은 바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신뢰, 그 다음에 앞으로 계속 이 사람하고 잘해봐야 되겠다 하는 희망 내지는 꿈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런 편의를 제공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는 그때가 벌써 2018년 10월 5일이니까 아직은 하노이 노딜 2019년에 2월 북미 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나기 전이고 10월 8일이면 한미 워킹 그룹이 나오기 전입니다. 한미 워킹 그룹이 2018년 10월 20일 날 생겨나니까 그 뒤부터 완전히 발목이 잡혀가지고 아무것도 못했지만 그걸 보고는 이제 좀 부담스럽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김정은 위원장한테 던졌길래 저렇게까지 매달리는가. 야, 저거 앞으로 참 감당하기 어렵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들의 집단체들을 그동안에 여러 번 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냥 굿보는 기분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아직도 우리한테 대해서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김정은 위원장도 솔직히 인정하는 편입니다. 물론 작년 12월 말에 4일 동안이나 28, 29, 30, 31일 4일 동안이나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열어가지고 원래 전원회의 같은 건 하루면 끝나는 행사지만은 4일씩이나 회의를 하면서 2020년에는 미국이 주도하는 압박과 유엔 제재, 압박과 제재 속에서도 절대로 저기에 굴복하지 않고 자력갱생으로 정면 돌파하겠다 하는 아주 거창한 얘기를 한 뒤에 코로나가 들어왔기 때문에 1월 29일 날 압록강 두만강 쪽에 국경을 폐쇄해버렸습니다. 일선위원회는 그 직전에 중국에 나갔던 사람들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라면은 압록강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그냥 다리로 단동 신해주 그 큰 다리로 같은 건 다 감시를 받지만은 조금 상류 쪽으로 올라가면은 강폭이 좁아지고 다리 길이가 짧기 때문에 얼마든지 거기서 보따리를 던져도 받을 수 있는 정도로 되기 때문에 그런 이 일부역이라고 할까 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두만강 상류나 압록강 상류는 때로는 그냥 아직까지 조금만 걸어도 절자고 금방 건너갈 수 있는 정도니까. 그래서 그런 정도로 1월 29일부터 국경이 폐쇄돼가지고 경제가 전혀 앞으로 나가지 못했어요. 정면 돌파를 통해서 2020년 연말에 끝나게 되어 있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성대하게 장식하겠다고 했던 2016년 5월달 7차 당대회 때의 결정은 이제 이미 물 건너가기 시작한 겁니다. 최근에는 국가에서 아주 삼중고를 솔직히 시행하면서 삼중고 때문에 원래 목표를 달성할 수 없게 됐다는 것을 시인을 하고 나섰어요. 솔직한 얘기, 솔직한 측면입니다. 김일성이나 김정일 같은 경우는 무턱대고 이제 밖에 책임을 돌리고 우리는 열심히 했지만 아직도 우리에게 희망은 있다. 밖에서 아무리 방해를 해도 우리는 하고 말 것이다 하는 식의 거장성세 북한이 블러핑이 셉니다. 잘하는데 이 김정은이는 좀 달라요. 솔직히 이걸 했어요. 삼중고가 뭐냐면 유엔 대북조직, 그다음에 코로나, 또 하나 이제 여름부터 시작된 수해, 혹은 태풍, 수해 태풍 같은 걸로 칩니다. 같은 걸로. 같은 비가 내려도 같은 비가 내리고 같은 태풍이 쓰고 가도 우리는 복구 능력이 있기 때문에 금방 군인들이 조금 가서 돕는 모양새 쪽은 금방 그냥 자력으로 일어나지만 저쪽은 워낙에 모든 것이 열악하고 집도 수록이 짝이 없기 때문에 지붕이 날아가면은 자로 집을 칠 수밖에 없는 정도로 어렵게 살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경제가 하나도 발전하지 못한 것을 최근에 이제 인정을 시작하더니 10월 10일 날 노동당 10차, 75주년 경축식 연사에서 솔직하게 남쪽의 기대는 말하는 거다. 이건 무슨 얘기냐? 한국 간에 내년도에 이 보건 얘기가 언제 끝날지 그건 알 수 없지만 대체로 지금 자기들도 엄격하게 관리를 방역 체제를 아주 강화해가지고 무섭게 합니다. 지난 7월 달에 여기서 강화도 쪽에서 올라갔던 탈북자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탈북자가 들어간 뒤에 한 달 동안을 해성 시내가 봉쇄가 됐었어요. 왜냐하면 의료 기술이라든지 수준이 형편없이 열악하기 때문에 코로나 같은 것이 돌아가지고 퍼지기 시작하면 감당을 못합니다. 우리는 바로 검사도 보고 이러지만은 거기는 그게 안 되잖아요. 수액주사를 못 만들어가지고 어쩔 줄 매는 나라인데 자존심은 세지만은 그걸 못해요. 자, 그럴 정도로 방역체계가 이제 허약하기 때문에
자기들도 좀 굉장히 조심을 하고 있는데 남쪽도 가만 보니까 코로나 관련해서는 가장 선진국이 남쪽이구나 하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가장 선진국입니다. 미국? 저 아래에요. 영국, 프랑스? 에헤이. 그러니까 G1, G2, G3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뭐 G10 정도 되지만은 중국은 다 극복했다고 그러는데 다시 재발하는 그 중국 사람들은 뭐 어떤 점에서 조금 몸매들 때문에 많으니까 그건 이제 제철이고 G3인 일본도 그 마스크도 일부러 안 쓰고 아베가 그러다가 결국 일본도 지금 사실 검사를 안 해서 그렇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 양성으로 좀 확정 판정을 받고 치료를 하든지 그럴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앞에 있는 나라들이 전부 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시달리고 있는데 남쪽은 제일 그걸 잘 대처한다. 그렇다면 곧 극복하지 않겠는가? 라는 전망을 한 것 같고. 근데 당국은, 남쪽 당국은 내년도에 지금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는 경우, 바이든이 들어서든지 트럼프가 재집권을 하든지 간에 이미 2019년부터 보니까 2018년 11월 20일 날 생긴 워킹그룹, 한미 워킹그룹에서 발목이 잡히기 시작하면서 2019년 동안에 하나도 솔직히 말해서 4.27 판문점 선언이나 9.19 평양선언을 이행을 못했습니다. 못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북한이 뿔이 난 거예요. 그래서 지난 6월 16일 날 해성공단 내에 있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해버린 겁니다. 4.27 선언의 4조 2항인가? 바로 그 앞으로 확성기 방송과 전달 살포를 당장 중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건 5월 1일부터 바로 시행한다는 시간까지 명시를 한 4.27 선언의 불이행에 대한 일종의 북한 나름의 불이익이 있다고 했었는데 한쪽에서 여기 변호사님도 계시니까 또 법률가들 계시니까 또 잘 아시겠지만 그거를 우리가 이제 2층짜리밖에 안 되는 건물을 원대한 꿈을 가지고 그걸 4층으로 늘리고 또 화려하게 장식해서 돈이 뭐 남북협력회에서 160억 원인가 들어가긴 했어요. 180억이라고 자꾸 늘리는데 그건 아니고 160억 원이 들어갔지만 그것을 그쪽에서 손괴시키는 경우에 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그건 약정서도 없이 그냥 우리가 일방적으로 그냥 우리 흥에 겨워서 그렇게 꾸민 겁니다. 그거를 약속 불이행을 이유로 해가지고 파괴해버렸는데 왜 손해배상 청구하지 않느냐는 것이 말을 들은지 여기 그 변호사님도 계시고 현직 판사도 계시고 그러니까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보수 정치나 언론 쪽에서는 그 얘기 막 하는데 남북 간에는 합의서가 있어도 그 얘기 잘 안 되는 특수한 관계 아닙니까? 그리고 솔직한 얘기로 북한은 우리의 일부인 것처럼 착각하지 마십시오. 헌법 3조는 우리의 일부로 만들어 놨지만은 그거는 그냥 서론적인 조항이고 북한은 91년 9월 달에 우리보다 먼저 유엔에 가입을 했기 때문에 국제법적으로 놓으면은 별개의 국가입니다. 따라서 남남끼리 그런 걸 해놓고 같은 민족이라고 하지만 법적으로 남남인데 그 우리 흥에 겨가지고 해놓고 그것을 촉구한 걸 거기다 대고 돈 내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법제상?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되는데 어쨌건 6월 달에 이제 그렇게 만들어 놓고 굉장히 미안한 거예요. 김정은이. 그래서 그때 김여정이 6월 16일 날 그 폭파할 것을 사실은 6월 3일인가 예고하는 아주 상당히 강력한 대남 경고성 이 담화를 내놓고 거기까지 폭파했는데 그러면서 6월 19일인가 20일 전후에서는 NLL 상에서의 군사작전도 재개하겠고 서해상에서 그 다음에 DMZ 내에 GP 철거했던 것도 다 복원하겠고 뭐 남쪽에
삐라를 자기들이 1200만 명 인쇄해놨기 때문에 한꺼번에 확 뿌려버립니다. 그래서 4대 군사행동을 하겠다고 보고 막 그냥 방에서 방침만 정해주면은 1200만 명의 삐라를 뿌리기 위해서 지금 최전방으로 나가겠다고 막 그냥 결의대회를 하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거를 직전에 김정은 위원장이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예비회의라는 그동안 들어보지 못한 회의 형식을 통해서 예비회의에서 4대 군사행동을 당분간 보류하라는 결정을 했다고 발표가 났어요. 그때부터 김정은이 6월 초에 김대중을 앞세워가지고 남쪽을 상당히 겁을 주고 여러 가지 공격적인 행동을 했는데 이게 결국은 앞으로 남북 관계에 도움이 안 될 것이다. 퇴로를 열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작년 금년 6월부터 살살 조금 부드럽게 나오기 시작했고 그 연장선상에서 새로 들어선 국정원장 이인영 장관은 이제 공개적으로 대북 지원 사업을 그전 정부관들이 하지 못하던 일인데 그걸 이제 승인을 해주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협력팀에서 매칭 펀드도 해주고 그런 식으로 아주 일을 벌리고 공식적으로 그리고 국정원이 저쪽 통전 보고 연락을 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9월 4일날 코로나를 핑계대고 문 대통령이 이쪽에 1호 친서를 보낸 데 대한 답이 9월 12일날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 형식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공개하지 않습니까? 거기도 지금 그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는 남녀 부부들에게 대통령과 남녀 부부들에게 1호 경례를 보냈다고 하면서 그게 이게 금년 9월부터는 뭔가 물밑으로 반복 대화가 사실상 시작이 된 겁니다. 물 1호만 지금 안 돼서 보이지. 그 연장선상에서 노동당 창건 75주년 행사 때 김정은의 기념사를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다시 이 얘기가 잠깐 앞으로 돌아가면 근데 지금 한국 정부가 2018년 11월 20일 날 생긴 워킹그룹 때문에 2019년 20년 동안 아무것도 못했던 것을 그들이 더 잘 아니까 이걸 내년에 새 정부가 들어선 뒤에 미국의 새 정부가 들어선 뒤에 이쪽에서 척척척 나온 것 같이 하다 쉽게 그렇다면은 민간 차원에서 먼저 좀 시작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것까지 맞지는 않겠지 그렇다면은 뭐 그 사람들은 이런 것도 계산했을 거예요 대규모의 경제 협력, 대규모의 그 액수가 큰 경제 협력 사업 같은 것은 시작하지 못하지만 인도주의 사업이라고 따라서 정당화시킬 수 있는 사업들은 좀 규모가 크도 외국이 말리지 못할 정도로 한국 정부가 책임만 져준다면 그걸로 해서 먼저 좀 자기네들의 숨통을 좀 탔으면 좋겠다. 솔직히 내년 지금 1월 달에 이번 선거 끝나고 나서 미국의 대선 끝나고 나서 새 대통령이 직무를 언제 시작할지 모르지만 아주 복잡해진 경우에는 1월 20일 날까지는 전임 대통령이 짐을 빼야 됩니다. 밥을 빼야 돼요. 그 전에 빠져주면은 17일도 했었고 여러 가지 그 아주 융통성 있게 하던데 어쨌든 2월 중순쯤 돼서 미국의 새 정부가 들어서고 나면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참모들이 누구냐에 따라서 대북 정책의 방향이 감지가 되잖아요. 우리 쪽에서 다 해줬거든요. 신문에서 막 전문가 모아가지고 이렇게 할 거다 저렇게 할 거다 한 것만 딱 읽어보면은 야들이 이렇게 보면 우리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계획을 세우면 되겠구만 하지.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올라오지 않고 우리가 해주는 걸 참 경우에 따라서 많이 활용하는데 근데 새 정부가 들어서도 역시 북핵 문제에 대해서 미국이 바로 유연하게 북한이 주장하는 대로 말하자면 동시행동 단계적 이행이라고는 쪽으로 나오지 않을 거고 그 동시행동 북한이 말하는 셈법으로 미국이 북핵 문제를 푸는데 협조해 주기를 기다리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그거는 이제 남한 정부가 하도록 놔둬야 되고 부탁을 해야 되지만 그 전에
남북의 민간인들, 특히 남한의 민간인들이 앞서가지고 나서서 인도주의 사업을 하도록 잘 그 메시지를 보내고 그 발열을 쳐놓으면은 내년 초부터 내년에 다시 또 전당대회에서 8차 전당대회를 열어가지고 5회년 경제계획을 세울 겁니다. 2016년부터 2020년 말까지 그 수행하기로 했던 5회년 경제발전 전략이 완전히 빵이 되어버렸으니까 다시 그것을 보완해서 내년도 앞으로 5년 동안 이렇게 살림을 꾸려나가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외국의 원조가 들어올 가능성은 일단 없다. 그렇다면은 무슨 수를 써서 혼자서는 안 됩니다. 자력자강, 자력부흥을 그 소리가 크게 외쳤지만은 현실적으로 아무것도 없다. 그렇다면은 거의 그 민족공존하는 명분으로 남쪽 민간 차원의 대북 협력 사업 같은 것은 최대한 좀 끌어내가지고 그걸 믿고 그걸 디딤돌로 해서 앞으로 오게 된 경제 발전 전략을 끌고 나가다가 남한 정부가 잘 움직여줘서 북미 협상이 다시 시작될 수 있으면 그거를 다시 또 계기로 삼아서 북핵 문제 해결의 어떤 수준을 받기 시작하면은 조금씩 제재는 완화되지 않겠냐. 물론 그렇게 되면은 북한도 핵 문제와 관련해서 일정한 정도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 요구에 부응을 해줘야 될 겁니다. 부탁되고 모든 것이 다 끝날 때까지 나는 아무것도 안 내놓겠다는 안 되는 거고 미국이 이만큼만 해주면 우리도 이만큼 내놓겠다. 그 다음 달에 이렇게 나가자. 그런 식의 판을 짜가는 그런 계산을 좀 하고 있으려고 봅니다. 대체로 제가 제 자랑 같아서 얘기하기 좀 그런데 제가 그전에 난데없이 원광대학교 총장을 했습니다. 전혀 예상도 못했던 거예요. 공무원 출신이 뭐 난데없이 또 어디 대학 총장을 합니까? 이제 2년이 나가지고 와서 총장을 했고 그때 그 학교에 있던 교수 중에 한 분이 유네스코 일을 열심히 해서 최근에 파리에 가가지고 유네스코 파리에는 유네스코 북한도 유네스코에 들어가기 때문에 북한 사람들이 유네스코 관련 규제원들이 좀 몇 명 나와 있어요. 여자 교수이기 때문에 유네스코 나와 있는 사람들 부인들하고 제가 식사하면서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자기가 지금 남쪽의 통일부장관을 지낸 분이 우리 학교에 총장님 오셨을 때 저를 아주 이뻐하신다고 하는데 그러시고 자랑하니까 그러더라고요. 어저께 들었습니다. 전기호하고 이제 익산하고 전주에 가서 강연을 하고 왔는데 우리가 그분 말씀을 아주 의심이 듣고 있는데 인터넷에서 다 본다는 얘기예요. 그분 말을 보고 우리 머릿속에 들어왔다 나오는 걸 참 말이란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머릿속에 들어갔다 나오고 좀 말씀드릴 겁니다. 아마도 그걸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오늘 저한테 주어진 제목이 코로나 상황도 한국을 넘기면 민간 차원에서 먼저 일을 좀 시작을 해야 됩니다. 정부가 그렇게 하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도 지금 이 민간 차원에서 통일을 온다고 하는데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계시는 이장이어서 저분한테 한번 걸리면 물리면은 못 빠져나가요. 여기 지금 공동대표이신 분들도 아마 이장희 교수한테 지금 물려가지고 지금 못 벗어나고 공동대표도 못 보고 이 사람도 오시고 그러니까 뭐 그런 방향으로 가고 민간단체들이 코로나 상황만 좀 지나고 나면은 정부에다가 계속 어떻게 보면 불감청이지만 고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있는 한 그래서 민간단체들이 그렇게 들고 나서면은 슬그머니 인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물꼬가 트이고 말하자면 선민후관으로
민간이 먼저 다가가고 그 다음에 그걸 다리로 삼아서 디딤돌로 삼아서 정부 차원의 대화 같은 것이 이제 자연스럽게 성사되는 그런 순서를 밟는 것이 또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너무 처음부터 어려운 거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선의 훈환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뜸 처음부터 왕창 큰 걸로 해가지고 미국 같은 나라에 또 우리 보수 진영의 저항을 불러 자초하지 마시고 쉬운 거, 작은 거 이렇게 해서 야금야금 이장희 교수님이 이제 독일 유학생이기 때문에 클라인의 슈리테 폴리틱 작은 보폭 정책이라는 건데 동방정책이 서독의 사면당이 추진했던 오스트 폴리틱 동방정책의 핵심은 왕창 큰 걸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그 보폭으로 조금씩 걸어 나가다 보면서 결국은 계속 그 방향으로 걸어 나가다 보면은 뭐 말하자면 종점에 도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정 장관이 자기도 작은 걸음이다든가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쓰긴 하는데 작은 보폭이라고 하는 거 말하자면 아이네 클라인의 슈리테 폴리틱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방역 키트 같은 걸 보내는데 조금 도와준다라든지 또는 뭐 다른 또 무슨 뭐 물자 같은 걸 보내는데 정부가 그전에는 미국 눈치 보느라고 승인도 못했던 것도 지금 조금씩 해주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정부에서는 해나가는데 민간이 먼저 가면서 나중에 관이 따라올 수 있도록 하고 그러려면은 선민후관으로 시작하지만 기본적으로 선리후난으로 처음에는 작고 쉬운 걸로 그리고 나중엔 덩어리 큰 걸로 그리고 남북관계에서는 절대로 기브 앤드 테이크를 바로 기대하지는 마십시오. 대개 보수 쪽에서 하는 말이 그만큼 퍼줬으면 뭐 돌아오는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쌀과 비료 주니까 핵하고 미사일밖에 개발 안 했다 그러는데 그 쌀과 비료는 핵무기 못 만듭니다. 미사일도 그게 뭐 쇠로 만드는 거지 비료를 어떻게 만듭니까? 얼마나 억지 소리를 하냐면요. 제가 현지에 있을 때 당연 소리 들은 소리지만 쌀과 비료를 내다가 팔아가지고 그걸로 돌을 만들어서 뭐 원료를 사와서 그걸 싣고 나가는 수송료가 더 비싸겠다. 이 원가 개념이 없어요. 쌀은 쌀대로 먹고 비료는 비료대로 쓰고 그리고 불행히도 북한이 핵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조건이 갖춰져 있습니다.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기본 원료는 우라늄입니다. 우라늄광을 캐가지고 저농축, 3 내지 5%로 저농축해가지고 그것을 대롱에 넣고 원자로에 넣고 떼다가 일정한 시간이 지난 뒤에 그걸 꺼내서 식힌 다음에 연료봉 이 쇠로 된 연료봉을 깨고 그 나온 타든 연료를 꺼내서 화학 처리하면 플루토늄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게 플루토늄 폭탄을 만들 수 있고 또 우라늄을 계속 고농축해서 93%나지 95%까지 농축을 시켜버리면 바로 우라늄 폭탄을 만들 수 있는 원료가 나오는데 어찌됐건 플루토늄 됐건 우라늄이 됐건 북한에는 우라늄 매장량이 세계 최대입니다. 이 비극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것을 그냥 수출만 하고 만약 폭탄을 만들 수 없는 그런 그 연료봉을 또 만들 수 있어요. 미국이 만들고 카나다도 만들고 프랑스도 만들고 해서 우리는 주로 아마 카나다에서 사왔을 겁니다. 여기 여성분들이 계셔가지고 좀 이게 잘못하면 좀 점잖지 못한 표현이 될 수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연료봉에 들어가 있는 물질들은 폭탄을 만들 수 없게 돼 있습니다. 불임시술이 된 겁니다. 근데 북한은 바로 그냥 만들 수 있게 일부러 무기급 핵물질인 플루토늄을 축출할 수 있고 무기급 우라늄을 바로 농축할 수 있는 정도의 최대 매장량을 가지고 있는 북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 내지는 보상을 주지 않고 무조건 압박을 해서 뺏으려고 하는 것은 그건 비현실적인 그건 내 핵무기는 나중 일이고 어쨌건 선민후관, 선의훈환으로 접근을 하고
그 다음에 먼저 우리가 주고 한참 있다가 북한이 도리를 다하기 위해서 조금 우리한테 협조하는 선공후득 우리가 먼저 주고 그냥 동시에 교환하는 식으로 그건 안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반론이 나올 수 있어요. 말이 공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미국이 종전하고 불가침만 보장해주면 우리가 왜 핵을 가지고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겠습니까? 그 말 뒤집어 보십시오. 이게 핵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잘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종전도 안 해주고 불가침도 보장해주지 않는 조건에서 핵무기만 덜컹대는 건 언제 우리가 미국한테 맞아줄지 모릅니다. 갖가지 트집을 잡아서 공격하려고 하는 미국이기 때문에 먼저 우리는 종전도 경전선언도 받아내야 되겠고 특히 미국으로부터의 불가침도 보장을 받으면 그때는 얼마든지 핵을 미국한테 다 가져가라고 줄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잘 살고 싶다. 그게 도보다리에서 한 얘기지만은 큰 원리로 막 6월 12일 날 싱가포르에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얘기를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이다. 그렇게 하자. 그래서 합의가 나온 것이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 공동선언입니다. 이란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그건 새로운 북미관계라는 것은 지금까지 적대 관계를 청산하고 새로운 관계로 넘어간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수비로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이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 그것은 53년 7월 27일 날 체결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교체를 하는데 평화협정은 미국을 비롯한 남한과 미국이죠. 한미가 북한을 본사적으로 치지 않겠다는 약속이죠. 한미 동맹이라고 그러니까 더더구나. 그 두 가지를 보장해주면은 북한도 비핵화를 하겠다는 것이 이제 상황이 한반도 비핵화. 근데 북한은 이런 논리를 전개합니다. 합의를 해놓고 우리가 약속을 안 지키면 미국은 힘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우리를 가만두지 않고 압박으로 굴복시키려고 할 수 있는 힘이 있지만 미국이 약속을 안 지키면 우리는 어쩔 수가 없다. 약소국과 강대국 사이에는 그야말로 모든 걸 동시행동 그리고 단계적 이행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 말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이 당연해요. 그러나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말이 안 돼요. 왜 말이 안 되는가? 미국 사람들 사고방식이 좀 우연히 다릅니다. 어떻게 감히 네가 나하고 1대1로 놀라고 그래? 이거예요. 그거는 너는 나쁜 놈이야. 엑시스 오브 이블이야. 악에 죽이고 로그 스테이트 깡패국 가고 아웃포스트 오브 티러니 국제정치의 전초 이주고 뭐 이런 식의 소위 악마화 시켜놓은 그 이미지를 가지고 절대로 노고나고 1대1이 아니다 하는 것이 미국 관료들의 대법관입니다. 그러니까 협상의 진도를 못 내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미국 사람들을 잘 설득을 하고 뭐 어떻게 보면 교육을 시켜야 될 정도인데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면 문제 해결 안 된다. 작은 나라하고 우습게 보지 마라. 너희 월남 우습게 봤다가 결국 너희가 손들고 나오지 않았느냐. 제가 미국 사람들한테 자주 하는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측면이 하나 있다. 중국 주변에 있으면서 중국한테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시달렸던 그리고는 또 프랑스 식민지가 됐다가 일본 식민지가 됐던 그 조선과 우리와 베트남 같은 나라의 민족주의는
기본적으로 저항적이다. 적은 나라의 민족주의의 저항성에 대해서 묻더라. 그 저항성이 한번 발동이 되기 시작하면은, 하여튼 뭐, 이유를 한다면은, 호학해가지고 이빨이 다 부러져도 계속 막 피를 흘리면서 저를 때리는 놈 제 앞에 가서 막 고함지고 오면, 우리 시험낸 공동대표님 경찰 출신이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누가 먼저 손들었습니다. 결국은 먼저 때린 놈, 덩치 큰 놈이 저라고 잡아냈다. 됐다. 내가 해달라고 해도. 바로 덩치 작고 가진 거 없고 가난한 집에 자식들이 가지고 있는 저희 이 DNA예요. 고분고분한 점도 있습니다만은 개성해가지고 끝까지 내가 정하는 것은 오히려 조금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그런 것을 좀 넘겨야 된다. 이 베트남에서의 실패 사례를 상기하면서 앞으로 북한은 그러니까 상대를 해달라 하는 식의 얘기를 해줘야 되고, 이게 정부가 해야 될 일입니다. 조금은 남북 민간 차원의 교류협력이 새로운 흐름을 타기 시작하면은 한쪽에 미국을 그렇게 교육시키면서 동시에 민간 차원의 이 교류 협력의 참여를 통해서 선민후관이라고 했으니까 서서히 정부가 나서가지고 경제적인 도움을 먼저 주고 그 다음에 정치적인 것까지도 북한이 우리에게 협조를 하도록 북한을 또 설득해야 됩니다. 선경구정으로 16자선법이죠. 모택동의 16자선법을 좀 모방한 겁니다만은 대표정책 시절에 대통령 정부 초에 임동원 장관이 개발한 겁니다. 모택동의 전법은 모르잖아요. 게릴라 전법이죠. 적진 앞에 적들이 밀고 들어오면 우리는 도망간다. 근데 우리가 도망갔는데 우리가 어디로 도망갔는지 몰라가지고 적주, 어디서 머뭇거리고 이러고 있으면 적주 와소. 그러면 도처에서 그냥 매복을 해가지고 뭐 괴롭히고 뺑바리 치고 해서 정신을 잃게 만들고 적주 와소 소란하게 만든다. 그 다음에 적피 아타. 저기 그렇게 해서 피곤해지면 그때부터 우리가 친다. 그 다음에 적주 아추. 저기 도망가면 우리가 끝까지 쫓아간다. 추격한다. 그 16자전법을 약간 이제 남북관계에 벤치마킹을 해서 선민호관, 선의훈환, 선공후득, 선경후정 16자전법을 매달렸는데 다시 한번 그러니까 내년에 만약 민간 차원의 남북 교류협력에 물꼬가 트이기 시작하면 그 방식으로 다시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98년이니까 22년 전, 23년 전에 썼던 접근법이지만은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점점 전적으로 북한을 끌어들이고 그리고 또 북한에는 우리가 그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니까 그것이 경무를 제가 뭐 남북 분야에서 이런 경험을 가지고 말씀드리면 김영삼 대통령 때 95년도에 그 쌀 15만 톤 지원했던 건 기억하실 거예요. 물론 첫날 청진기 인공기 기항사 청진항의 인공기 기항사 때문에 여론이 한때 나빠졌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계속 쌀을 보낼 때 북쪽 사람들의 대남 태도가 진짜 먹을 걸 주는 사람을 한테 주먹질을 못한다는 그런 실감했습니다. 워낙 그게 이제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들어와서 쌀과 비료가 일정하게 갈 때 북한 사람들의 남쪽에 대한 태도는 그런 눈빛이 달라져요. 굉장히 살벌하던 눈빛이 아주 거격해지고 연애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이게 법적으로는 별개 국가지만은 정서적으로는 민족이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혈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관계에서 그런지 조금만 뭐 하면은 금방 가까워질 수 있는 게 남북관계인데 지금 국제정치의
제약을 받아가지고 못하고 있는 것이 아깝지만은 어쨌든 코로나 위기가 끝나고 나면 보건 위기를 극복하고 나면 북한함에 다시 두 손을 맞잡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는 그 말 속에 우리의 갈 길이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8시 15분이 됐는데 앞으로 한 15분 동안 지점장으로 저는 30분에 이르시겠습니다.